쨍그랑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낮고 비틀린 나무 간판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산산조각 났고 그 위로 값비싼 가죽 구두가 무자비하게 내려찍혔다. 늙은 여인의 흐느낌이 부서진 간판 조각들 사이로 애처롭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스물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어떠한 품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천박함이 뚝뚝 묻어났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이 낡은 동네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주상복합 건물을 올리려는 건설사 사장의 외아들이었다. 박성철의 주변에는 누가 봐도 질이 나빠 보이는 사내 서너 명이 그를 호위하듯 서 있었다. 그들은 박성철의 악행을 말리기는커녕 키득거리며 늙은 여인의 절망을 즐기고 있었다. 마치 사자 주변을 맴도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들의 눈에는 약자에 대한 비열한 조롱과 강자에 대한 아첨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 혼란스러운 현장 옆에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작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추억 한 그릇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간판을 내건 그곳은 바깥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안으로 한 노인이 묵묵히 마른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60을 훌쩍 넘긴 나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약간은 구부정한 허리는 영락없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식당은 그 자신처럼 낮고 오래됐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직접 담근 듯한 장아찌와 약주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식당 안에는 단골로 보이는 손님 두엇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불안한 듯 서로 눈치를 살피며 황급히 숟가락을 놀렸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서둘렀다. 김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내민 돈을 받아 거스름 돈을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손님들이 떠나자 식당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김진우는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군더더기 없이 정교했다.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바깥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했다. 박성철은 식당 내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딴 거지 같은 곳에서도 밥이 넘어가나 냄새하고는 곧 철거될 곳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늙은이들이란.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빈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자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식당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 김진우는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그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박성철은 턱짓으로 김진우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어이, 영감. 귀먹었어. 당장 술하고 안주 될 만한 거 아무거나 다 가져와. 꿈을 거리지 말고.
우리 성질 급한 거 알지?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따뜻한 공기를 차갑게 얼려버릴 만큼 오만하고 무례했다. 김진우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성철의 무리는 다시 한번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 영감. 겁먹었나 본데 하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상대하기엔 너무 늙었지. 성철이 형님. 저런 늙은이가 하는 음식이 맛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먹고 빨리 자리를 뜨는 게 낫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다 들릴 것이라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후 김진우는 쟁반에 소주 몇 병과 김치가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나왔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쟁반을 내려놓았다. 박성철은 김치 접시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장난해. 영감, 이게 다야. 우리가 이런 거나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고기 제일 비싼 고기로 당장 가져와. 그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김진우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기는 오늘 다 떨어졌습니다. 남은 건 이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모두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박성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다 떨어져 이 영감이 장사할 마음이 없나 보네. 하기야 곧 망할 가게니 그럴 만도 하지. 그는 옆에 앉은 부하에게 눈짓했다. 그러자 부하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김진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온몸이 근육질이었다. 그는 위협적으로 김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영감님, 우리 성철이 형님이 말씀하시잖아. 좋은 말로 할 때 어디 숨겨놓은 거라도 있으면 빨리 가져오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이 늙은 뼈다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진우는 자신을 위협하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게 안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다른 손님, 지금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남자가 소리치며 김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김진우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몸을 살짝 비틀었다. 남자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오히려 제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자는 자신이 왜 넘어질 뻔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박성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상황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 노골적인 저기가 서려 있었다. 영감.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 전체가 곧 우리 아빠 손에 들어올 거야. 당신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무릎 꿇고 빌면 쥐꼬리만 한 보상금이라도 챙겨줄 용의가 있어.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은 여기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거야. 평생 모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기는 게 좋을 걸.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먹이사슬을 너무나 잘 아는 포식자의 선언이었다. 김진우는 박성철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포화가 빗발치던 적진, 동료의 시신을 등에 업고 어둠 속을 달리던 젊은 날의 자신,
그때 그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가? 그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가?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고 약하다는 이유로 조롱당하지 않는 세상. 그는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모든 가치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김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젊은이,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생각보다 좁다네. 오늘 자네가 뱉은 말과 행동이 내일 자네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서늘한 경고였다. 박성철은 그 경고의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김진우의 태도를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좋아. 말로 해선 안 되겠군. 얘들아, 이 가게 오늘 우리가 대신 철거해 주자. 어차피 없어질 곳. 조금 앞당겨 주는 것뿐이잖아.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부하들이 의자를 집어들고 식당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이 쪼개지고 선반에 있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다. 김진우가 수십 년간 정성으로 가꿔온 공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평화 속에서 너무 오래 잠들어 있던 검은 베레모의 늑대가 김진우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의 눈꺼풀이 열리는 순간 식당을 채우고 있던 광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의자를 휘두르던 사내도 선반을 엎으려던 사내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순한 양처럼 보이던 노인의 눈빛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슬퍼하고 있지도 않았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수십 년 묵은 심해의 물처럼 차갑고 고요한 눈빛.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젊은 혈기로 가득 찼던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초원에서 뛰놀던 가젤 무리가 멀리서 다가오는 사자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과 같은 원초적인 감각이었다. 김진우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널려 있는 바닥을 천천히 가로질러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느리고 조용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바닥에 떨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금은 먼지투성이 바닥에 뒤집힌 채 버려져 있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잠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전우들의 얼굴. 그들의 젊음과 희생이 지금 눈앞에 이 한심한 젊은이들에 의해 모욕당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다시 박성철을 마주보았다. 그만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는 명령이었고 최후 통첩이었다. 박성철은 잠시 주춤했던 분위기를 되돌리려는 듯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영감. 드디어 미쳤나.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이봐.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돼. 그는 김진우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여기는 곧 먼지가 될 곳이야. 당신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들과 함께 우리가 조금 일찍 청소해 주겠다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평생 이딴 구질구질한 식당이나 운영하면서 살아온 주제에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김진우의 삶 전체를 난도질했다. 김진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말의 무의미함을 아는 사람이었다. 짐승에게는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법이다. 오직 힘의 언어만이 그들의 오만한 두개골에 무언가를 새겨 넣을 수 있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박성철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가장 덩치 큰 부하에게 턱짓했다. 뭐해, 이 영감한테 세상 무서운 줄 알려드려야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몸소 체험하게 해드려. 명령을 받은 사내가 우쭐대며 김진우에게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우람한 팔뚝을 과시하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영감님,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계셨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는 경고의 의미로 김진우의 가슴을 세게 밀쳤다. 노인네라면 당연히 뒤로 나자빠지거나 최소한 몇 걸음은 비틀거릴 것이라 예상한 자신만만한 일격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김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거대한 나무 같았고 그의 몸은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다. 오히려 그를 밀친 사내의 손바닥이 얼얼할 지경이었다. 사내는 당황했다. 그는 마치 단단한 벽을 민 것 같은 충격에 놀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김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사내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노인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심해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혹한의 설원에서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한 섬뜩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상대를 완벽하게 해부하고 분석하는 듯한 지독하게 차가운 이성만이 존재했다. 사내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거대한 덩치와 잔뜩 새겨 넣은 문신이 무색하게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박성철과 다른 무리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뭐 하는 거야? 병신같이 늙으니 눈빛 하나에 쫄아서 뒤로 물러서 박성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더 이상 그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마주한 겁먹은 초식동물에 가까웠다. 박성철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겁먹은 부하를 옆으로 거칠게 밀치고 직접 김진우의 앞에 섰다. 영감,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이 가게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그러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내 놈의 낡은 뼈다귀를 전부 부러뜨려서 이 가게와 함께 묻어버릴 테다.
그는 위협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손을 뻗어 김진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낡았지만 단정했던 옷깃이 그의 손 안에서 흉하게 구겨졌다. 박성철은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움켜쥔 것이 평화라는 이름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맹수의 목줄이었다는 사실을. 김진우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박성철의 손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것은 미소처럼 보이기도 했고 경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박성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그 손, 놓는 게 좋을 거다. 젊은이.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예고하는 마지막 잡이었다. 박성철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더 세게 멱살을 틀어주며 조롱했다. 싫다면 이 늙은이가 어쩔 건데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고 한번 해보시지. 그는 김진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대며 도발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려움에 떠는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김진우의 눈동자 속에서 박성철은 자신의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검은 베레모의 망령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망령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평화 속에서 잠든 나를 깨운 것을 너희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성철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박성철의 오만한 얼굴이 김진우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젊음과 무지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김진우의 의식은 현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멱살을 잡힌 불쾌한 감각도, 식당 안을 채운 비릿한 술 냄새와 고함도 모두 희미해졌다. 그의 귓가에는 차가운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30해 전, 적진의 깊숙한 산속, 어둠과 비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던 밤이었다. 24살의 젊은 대위 김진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온몸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날카롭게 날이선 칼날 같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이 병장이 긴장한 얼굴로 잠복해 있었다. 이 병장은 부대 내에서도 열정과 패기로 유명한 대원이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때로는 그 넘치는 혈기가 독이 되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영웅이 되기를 꿈꿨다. 김진우는 그런 이 병장의 모습에서 위태로움을 느끼면서도 그의 뜨거운 열정을 아꼈다. 마치 철부지 남동생을 보는 듯한 마음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적의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적의 순찰조가 나타났다. 김진우는 즉시 수신호로 전 대원에게 현 위치를 고수하고 완벽하게 은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적들은 불과 20m 앞까지 다가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의 순간이었다. 김진우의 계획은 단순했다. 적들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불필요한 교전은 아군의 위치만 노출시킬 뿐 임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이었다. 하지만 이 병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것을 자신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병장은 소리 없이 단검을 뽑아들고 김진우를 향해 자신이 먼저 처리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김진우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대기 명령을 반복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하지만 공명심에 눈이 먼 젊은 병사에게는 그 경고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김진우의 명령을 무시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인 이 병장은 순찰조의 맨 뒤에 있던 적에게 소리 없이 접근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짧은 비명과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정적은 깨졌고 지옥의 문이 열렸다. 사방에서 불꽃이 튀고 총알이 빗발쳤다. 김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즉시 대응 사격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치열한 교전 속에서 김진우는 이 병장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복부에 총을 맞은 그는 피를 쏟아내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김진우는 포화를 뚫고 그에게 달려갔다. 이 병장, 정신 차려. 그는 다급하게 지혈을 시도했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피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이 병장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김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점점 작아졌다. 김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죽어가는 대원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 밤, 김진우는 자신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젊은 병사를 안고 맹세했다.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한순간의 분노나 공명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 그의 뜨거웠던 심장은 그날 밤 차가운 비와 함께 얼어붙었다. 통제되지 않는 힘과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파괴하는 독이라는 것을 그는 뼈에 새겼다. 영감이야. 이 늙은이. 내 말 듣고 있어. 박성철의 고함 소리가 김진우를 길고 긴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김진우의 눈이 다시 초점을 찾았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멱살을 잡은 채 자신을 조롱하는 박성철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 위로 피 흘리며 죽어가던 이 병장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김진우의 상태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진우의 멍한 표정을 보고 그가 자신들의 위협에 완전히 겁을 먹어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했다. 하하하, 저것 봐, 영감. 완전히 맛이 갔는데 무서워서 오줌이라도 싸는 거 아니야.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가득 찼다. 그들은 김진우의 침묵이 약함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그의 부동자세가 공포의 발현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사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통제라는 이름의 댐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박성철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김진우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고 그를 경멸적으로 밀쳤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김진우의 낡은 흑백 사진을 발로 짓밟았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젊은 군인들의 웃음 짓던 얼굴이 구둣발 아래서 무참히 찢겨나갔다. 이딴 쓰레기 같은 추억은 내 놈의 가게와 함께 사라지는 게 어울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진우의 내면을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웃음도, 분노도, 슬픔도 없는 마치 잘 깎아놓은 돌멩이 같은 무표정. 하지만 그 무표정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분노의 표정보다도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김진우는 짓밟힌 사진을 한 번, 그리고 박성철의 얼굴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갓갈아낸 칼날처럼 서늘했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을 텐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성철은 자신의 멱살을 잡았던 손목에 지독한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박성철의 오만한 도발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시야에서 김진우의 손이 사라졌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다음 순간 자신의 손목을 강철 같은 무언가가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소나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력이었다.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팔을 타고 뇌까지 치솟았다. 그것은 노인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마치 거대한 바이스 플라이어로 손목을 물린 듯한 단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제압이었다. 박성철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김진우의 손은 그의 팔에 용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김진우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야생 그 자체의 본능이 번뜩이고 있었다. 적의 급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뼛속까지 각인된 특수부대원의 본능. 그가 박성철의 손목을 잡은 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 김진우의 낡은 스웨터 소매가 팔뚝 위로 말려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 세월의 흐름 속에 희미해진 문신이 드러났다. 검게 바랜 잉크, 흐릿해진 윤곽. 하지만 그 형태만은 분명했다. 활짝 펼쳐진 검은 박쥐의 날개 아래로 낙하산이 그려져 있고 그 주위를 월계수가 감싸고 있는 문양.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아는 상징이었다.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본 것은 의자를 부수고 있던 무리 중에서 가장 군기가 들어 보였던 민식이라는 이름의 사내였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서진 의자 다리를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뇌가 눈앞의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저건 그의 머릿속으로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논산 훈련소 시절. 조교들이 쉬는 시간에 들려주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훈련을 받고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 귀신처럼 나타나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림자 부대. 그들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그리고 검은 베레모. 조교는 침을 튀겨가며 말했다.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 몸에서 이 문신을 보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걸어다니는 인간 병기다. 괜히 약보고 덤볐다간 내 놈들 인생이 그걸로 끝장날 수 있어. 그때는 그저 군기를 잡기 위한 과장된 겁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설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민식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이 초라한 식당에 허리도 펴지 못하던 저 노인이 전설 속의 검은 베레모라고 그의 뇌가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노인의 상식 밖의 평정심, 거구에 자신을 밀쳤을 때의 그 부동자세, 그리고 지금 박성철의 손목을 꺾고 있는 저 압도적인 힘,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 마크는 민식의 목에서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특전사 치발링치 검, 검은 베레모.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식당을 가득 채웠던 광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른 무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식을 쳐다보았다. 검은 베레모 그게 뭔데? 하지만 그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놀던 늙은 쥐가 갑자기 목덜미를 물어뜯는 호랑이로 변해버린 듯한 그런 섬뜩한 위화감.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진우의 팔뚝에 새겨진 작은 문신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력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훈장이었다. 박성철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은 베레모 극간 모자 이름이 어쨌다는 거야. 이거 안 나. 그가 발버둥 칠수록 김진우의 소나기는 더욱 단단하게 그의 뼈를 조여왔다. 박성철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돈으로도 아버지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김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다. 구부정했던 등이 쫙 펴지고 좁아 보였던 어깨가 넓어졌다. 수십 년의 세월과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껍질이 벗겨져 나가고 그 안에서 날카롭게 단련된 군인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만들어낸 최정의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김진우는 박성철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조각 같았다. 내 전우들의 명예를, 내 가족의 평화를, 그리고 내 조국의 가치를 짓밟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내 놈의 뼈저린 후회 속에 새겨주마.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김진우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에 박성철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것은 분노라는 형태로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남은 무리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뭘 보고 서 있어. 이 병신들아, 저 늙은이. 당장 저 늙은이를 죽여버려 죽이라고. 그의 비명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겁에 질린 짐승의 발악에 가까웠다. 그 말을 신호탄으로 잠시 얼어붙어 있던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중 가장 무식하고 용감한 혹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먼저였다. 그는 옆에 있던 멀쩡한 테이블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 그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몽둥이처럼 손에 쥐었다. 이 늙은 괴물 새끼가 그는 기합 소리와 함께 김진우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김진우는 여전히 박성철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피할 공간도 방어할 자세도 나오지 않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날아오는 몽둥이의 궤적을 덤덤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몽둥이가 그의 정수리를 가격하기 직전 시간이 마치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김진우의 몸이 움직인 것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잡고 있던 박성철의 몸을 방패처럼 앞으로 끌어당겼다. 박성철의 비명과 함께 몽둥이는 그의 어깨에 장렬했다. 오두둑 뼈가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김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성철을 몽둥이를 든 사내 쪽으로 강하게 밀쳤고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두 명을 무력화시킨 김진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움직임은 무용우료과도 같았다. 직선적이면서도 유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이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두 사람을 지나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민식에게로 향했다. 민식은 전설 속의 존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오지마, 민식이 소리쳤지만 김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남아있던 마지막 한 명이 용기를 쥐어짰다. 그는 식당 구석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김진우의 등 뒤에서 덮쳤다. 주거하지만 그의 공격은 김진우에게 닿지 않았다. 김진우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살짝 숙이는 동시에 오른발을 뒤로 뻗었다. 그의 발끝이 정확하게 남자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다리뼈가 부러졌다. 크악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남자는 더 이상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졌다. 식당 안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김진우는 마침내 민식의 앞에 섰다. 민식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을 들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빌었다. 김진우는 그런 그를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깨진 유리 조각을 보듯 무심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김진우는 민식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그를 지나쳐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박성철에게로 다가갔다. 박성철은 자신의 부하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어깨뼈가 박살난 상태였다. 그는 고통과 공포, 그리고 굴욕감에 몸을 떨며 김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김진우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돈, 권력, 내 놈이 믿고 있던 것들이 지금 내 놈을 지켜줄 수 있나? 그는 박성철의 성 한쪽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뒤로 꺾기 시작했다. 뚜둑, 뚜두둑. 끔찍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성철의 비명이 절규로 바뀌었다. 김진우는 그의 5 손가락을 모두 부러뜨리고 나서야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단순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성철이 평생 남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데 사용했던 그 손을 다시는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벌을 내린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철저하고 무자비하며 상징적인 징벌, 드레제이도흐.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초 남짓이었다. 건장한 사내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식당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는 김진우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의 옷매무새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의 호흡은 방금 산책을 마치고 온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는 부서진 의자들 사이를 지나 자신이 앉던 낡은 의자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그 위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늑대가 날뛰고 난 후에 깊은 정적.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소란을 마무리하는 일뿐이었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내야만 한다는 냉정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식당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부러진 뼈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공포에 사로잡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폐허의 중심의 옥자처럼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있는 김진우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그는 방금 지옥도를 연출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혹은 10분.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김진우가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그는 품 안을 뒤져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낮고 해진, 군데군데 흠집이 가득한 구형이지 폴더폰. 마치 주인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유물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폴더를 열었다. 삐빅하는 정겨운 기계음과 함께 작은 액정에 불이 들어왔다. 그는 주소록을 찾지 않았다. 그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를 뿐이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누를 일이 없었지만 또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번호. 전화 연결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박성철의 귀에는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깊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된 군인 특유의 절제된 음성이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우는 휴대폰을 귀에 바싹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허름한 식당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나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즉시 알아차린 듯 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극도의 긴장 상태로 바뀌었다. 단결 각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각하라는 단어가 김진우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박성철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김진우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수화기 너머의 장성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 구역에 쓰레기들이 좀 들어와서 청소가 필요하게 됐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바닥에 널브러진 박성철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지금 내 놈들 목숨줄이 누구 손에 달렸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게다.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김진우는 식당의 주소를 짧게 읊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유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15분 내로 도착하도록. 유령 고스트. 그것은 그의 현역 시절 암호명이자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명사로 아군에게는 승리의 보증수표로 통하던 이름이었다. 박성철은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들었다. 각하라는 호칭과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군대의 장성이 쩔쩔매는 그 상황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돈과 인맥이라는 성이 눈앞에 노인이 내뱉은 단 몇 마디 말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은퇴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 국가가 그림자 속에 숨겨둔 비수 그 자체를 건드린 것이었다. 지역 경찰서장이나 시장 정도는 돈으로 무마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대, 그것도 국가 안보의 최상층부와 연결된 이 존재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순간 박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알겠습니다. 각하 15분 무슨 일이 있어도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우는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폴더를 닫았다. 딸깍하는 소리가 마치 모든 상황의 끝을 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품 안에 넣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끝났다.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진득한 늪처럼 고여있는 듯했다.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은 그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언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달랐다. 더 낮고 위압적이며 듣는 사람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불길한 소리.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육중한 엔진음과 뒤섞였다. 식당의 낡은 유리창이 그 진동에 가늘게 떨렸다. 사이렌 소리는 식당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문 밖에서 수십 개의 군홧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식당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동네 파출소의 순경들이 아니었다. 각 잡힌 전투복에 헌병 완장을 찬 눈빛부터가 다른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와도 같았다. 선두에 선 두 명이 좌우를 경계하며 진입하고 그 뒤를 따라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와 나머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왔다. 그들의 군홧발이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식당 내부를 장악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존재가 동네 양아치들을 상대하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었다. 군사 작전이었다. 헌병들을 이끌고 온 지휘관은 젊은 소령이었다. 그는 폐허가 된 식당 내부와 널브러진 부상자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었다.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김진우. 소령은 파일 속 흑백 사진으로만 보았던 전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그는 김진우 앞으로 다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한 각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단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소령 강민혁입니다. 각하. 명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 안에는 전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소령이라는 계급과 각하라는 호칭이 한 문장에 담겨 나오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김진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경례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소령은 즉시 뒤를 돌아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전원 체포한다. 반항 시에는 즉각 무력으로 진압하도록, 부상자들은 군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은 즉시 통제선을 설치하여 민간인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성철과 그의 무리들에게 다가가 조금의 동정도 없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박성철이 부러진 손가락의 고통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헌병은 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엄살 부리지 마라. 이 새끼야. 내 놈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때 강소령이 박성철에게 다가와 그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는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듯 짜증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철이냐, 이 시간까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옆에 경찰 바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이골이 난 듯한 짜증과 함께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강소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찰이 아닙니다. 저는 수도방위사령부 헌병 소령 강민혁입니다. 박성철 씨의 부친 되시는 박경수 회장님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헌병이라는 단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헌병 군인이 왜 내 아들을...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자신의 아들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다. 당장 내 아들 풀어주지 않으면 당신들 내일 아침까지 군복 벗게 될 줄 알아. 국방부 장관이 내 친구야. 이놈들아. 강소령은 그의 협박을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국방부 장관님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없을 겁니다. 박 회장, 당신 아드님은 지금 국가 1급 보안 대상이자 특별 예우 대상인 전쟁 영웅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중범죄입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또한 지금 이 시간부로 박 회장님의 제시건설이 추진 중인 모든 사업, 특히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군 주도하에 특별 안보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회사의 검은 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샅샅이 파헤쳐 드리죠. 그러니 변호사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강소령은 말을 마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을 박 회장의 절규는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은 식당 밖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의 눈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차 몇 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무장한 군인들과 군용 트럭이 골목을 가득 메운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나무인 재벌 2세와 그 무리들이 짐짝처럼 군용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군인들이
허름한 식당의 늙은 주인에게 깎듯이 경례하는 모습을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 노인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이 동네를 묵묵히 지켜온 이름 없는 수호신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움에서 경외감으로 그리고 깊은 감사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의는 그렇게 조용한 새벽과 함께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진우의 식당이 있던 낡은 골목에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JC건설 비리 게이트의 여파였다. 박성철과 그의 아버지는 물론 그들과 결탁했던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거대 건설사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당연히 골목의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영웅이 여생을 보내는 장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골목 전체가 미래유산 보존지구로 지정되었다. 더 이상 그 어떤 개발의 압력도 이곳을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매일같이 추억 한 그릇 식당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세상은 검은 베레모 식당 주인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군 당국이 김진우의 신상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익명의 참전용사로만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익명의 영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그 열망에 불을 지핀 한 젊은 기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작은 인터넷 언론사 소속의 정의감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5년 차 기자였다. 그녀는 공식 발표 뒤에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무작정 취재에 나섰다. 첫 번째 행선지는 당연히 사건의 중심지인 바로 그 골목이었다. 그녀는 주민들을 만나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주민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조용하고 친절하기만 했던, 허리도 잘 펴지 못하던 식당 주인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그의 눈빛, 그의 몸짓, 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전설 속 영웅의 모습이었다고. 특히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구멍가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날의 김진우를 회상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지켜준 수호신이여. 이수연은 취재를 계속할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군 관련 인맥을 총동원해 유령이라는 암호명과 검은 베레모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입을 열기조차 꺼렸다. 하지만 어렵게 만난 한 퇴역 원사는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마치 오래전 신화를 이야기하듯 말했다. 유령은 실존했던 부대의 악몽이자 아군의 희망이었소. 그가 투입된 작전은 실패한 적이 없었지. 가장 불가능한 임무에 가장 먼저 투입되었던 사람,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작전 속에서 그는 말 그대로 나라를 구했소. 하지만 그는 영광을 원치 않았지. 그저 죽어간 전우들을 기리며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택했을 뿐. 퇴역 원사는 더 이상 말하길 거부하며 이 이상 파고들면 당신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다. 그 경고는 오히려 이수연의 기자 정신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년 전의 낡은 자료들을 뒤졌다. 보안 등급이 해제된 흑백의 작전 기록들,
익명으로 처리된 무공훈장 수여자 명단, 오래된 신문 기사들, 그리고 마침내 여러 개의 점으로 흩어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이 단순한 특종 기사가 아니라 한 남자가 온몸으로 짊어져 온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한편 추억 한 그릇 식당은 예전과 같은 평온을 되찾았다. 김진우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부류였다. 어느 날 오후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의 젊은 청년 2명이 식당에 들어왔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주문하고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자세로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계산대로 다가와 돈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소속 부대가 새겨진 작은 동전 모양의 기념품, 챌린지 코인을 계산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김진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보였을 뿐이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군인들만의 경례였다. 김진우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런 젊은 군인들의 발걸음이 종종 이어졌다. 그들은 순례자처럼 조용히 와서 밥을 먹고 자신들의 부대를 상징하는 작은 표식을 남기고 떠나갔다. 식당의 낡은 선반 위에는 어느새 각종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코인과 배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늙은 늑대에게 보내는 젊은 늑대들의 경의의 표시였다. 김진우는 그들의 성질을 지키는 조용한 문지기, 즉 성전지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골목에는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추억 한 그릇 식당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이 되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를 새 것으로 바꿔주었고 화분이며 작은 장식품들을 선물하며 식당을 꾸며주었기 때문이었다. 김진우는 여전히 과묵한 주인장이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저녁도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김진우는 홀로 남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저녁 식사로 소박한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를 준비했다. 그가 막 숟가락을 들려던 순간 식당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옆집 구멍가게 할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식사 중이셨군요. 내가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평온과 감사가 담긴 온화한 미소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진우는 말없이 일어나 맞은편 의자를 빼주었다. 앉으라는 무언의 초대였다. 그는 부엌으로 가 그릇과 수저를 하나 더 가지고 와 할머니의 앞에 놓아주었다. 할머니는 사양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시끌벅적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의 대화였다. 한참 만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끔찍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영감도 저기 월남에 갔다가 조스이성으로 살아 돌아왔지.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는 사람이 영 달라졌어. 평생을 과묵하게 자기 속을 드러내는 법 없이 살다 갔지.
할머니는 김진우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우리 영감을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어.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숨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지. 어르신을 보면 꼭 우리 영감님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묵묵히 숟가락을 놀리던 손을 멈추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갑옷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알아봐 준 것 같았다. 그는 평생을 유령으로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며 오직 임무와 책임감만으로 자신을 지탱해왔다. 그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과 단절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위해 싸울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식당 한편에 놓인 선반을 보았다. 젊은 후배들이 남기고 간 부대의 상징물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전장이 바뀌었을 뿐이다. 포화가 빗발치던 적진에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있는 이 작은 골목으로 그의 임무는 더 이상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작은 구멍가게와 같은 이 세상의 선량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올랐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삶의 의미와 보람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변찮지만 내 성일 안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어르신, 그녀는 거창한 인사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보였다. 김진우 역시 말없이 일어나 그녀를 문 밖까지 배웅했다.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식당으로 돌아온 김진우는 바구니에서 잘 익은 사과를 하나 꺼내 들었다. 어두운 유리창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던 고독한 노인이 아니라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과거를 잊음으로써가 아니라 현재를 지켜냄으로써 얻어낸 평화였다. 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평화의 맛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흘렀다. 김진우의 골목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미래유산 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곳은 단순한 낡은 동네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간직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북적이는 관광객들로 시끄러워지는 대신 역사의 향기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차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기자 이수연의 탐사보도 기사가 있었다. 골목의 수호신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김진우의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유령이라 불렸던 한 남자가 평생 무엇을 위해 싸웠고 지금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그려냈다. 그 기사는 그 해의 기자상을 휩쓸었고 이수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언론인 중 한 명이 되었다. 오늘 그녀는 취재 수첩이 아닌 작은 차자 선물 세트를 들고
추억 한 그릇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닌 한 명의 감사한 시민으로서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식당은 여전히 소박했고 김진우는 여전히 과묵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녀의 인사에 김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이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지켜낸 것은 단순히 이 골목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중요한 가치들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기사에 달렸던 수많은 댓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를 반성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진우의 조용한 싸움은 세상을 향한 거대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진우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그는 영웅이라는 칭호가 여전히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전우들을 대신해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의 평화를 가꾸어 나갈 의무가 있었을 뿐이었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모든 것을요. 김진우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녹이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는 그녀의 감사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간 모든 전우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돌아가고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김진우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해질녘의 노을이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이웃들은 서로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 그가 평생을 갈망하고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의 평화를 지키는 행복한 문지기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서서히 흐려지고 감성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검은 베레모 영웅. 김진우 예비역 대령의 응징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범하거나 심지어 나약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위대한 이야기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엄청난 힘이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철처럼 겉모습이나 옷차림, 나이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정의가 실현되고 선이 승리하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